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 중소기업 유통센터 자기소개서 한번 써볼 겁니다. 늘 하던 대로 우리 항목 분석하고 예상평가지표 작성 전략은요, 유튜브에서 말씀드리고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은 작성 템플릿하고 예시 있는 거 아시죠? 자, 예시하고 템플릿 보시면서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공략 시작합니다. 우선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신입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 이렇게 적부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블라인드라든지 불성실 기재에만 안 걸리면 되겠죠. 자기소개서는 적부인데 자소서 항목이 딱 NCS 기반의 설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시 활용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각 NCS 평가 지표에 맞게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번 항목. 제가 항목 지금 4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1번 항목입니다. 1번 항목 자체가 면접 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1번 항목을 조금 공들여서 적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번 항목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기관들 같으면 몇 개로 쪼개 놓을 항목을 500자 안에 다 밀어 넣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직무 수행 능력이죠. 이 중간에. 그 다음에 입사 후 포부까지. 그러니까 다른 기관들이라면 조직 적합도 항목, 직무 적합도 항목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로 나눌 걸 갖다가 500자 안에 밀어 넣은 겁니다. 즉, 면접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할 수가 있어요. 이 항목 1번만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조직 적합도와 직무 적합도가 다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면접관들이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런 항목을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래 평가 지표는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조직 적합도 평가하는 거죠. 중소기업 이제 유통센터의 목표 비전, 사업 분야 뭐 이런 거, 지원 직무에 대해서 관심도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례나 이런 근거를 제시했을 때 이 관심이 있다고 보기에 타당한가 이런 거 평가를 하게 되고 직무 적합도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보유했는가가 평가 기준이고 그 다음에 입사 포부는 자기개발 계획을 듣는 거죠. 그게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으며 그걸 이뤘을 때 중소기업 유통센터의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가 이걸 평가하게 되는데 자 이걸 500자 안에 때려 넣어야 됩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문제는 저 평가 요소들 중에 몇 개만 이제 꼽아서 적자니 이게 좀 찜찜합니다. 왜냐하면 면접에서 어떤 평가 요소의 참고 자료로 항목 1번이 쓰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런 평가 요소들을 다 넣어서 500자 안에 때려박는 게 지금 미션입니다. 안 그럼 좀 찜찜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적으면 되느냐?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최종 목표입니다. 최종 목표를 가지고 지원 동기와 개발해온 역량과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 연결지어서 적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원 동기를 뭐 이상한 이유 가지고 오지 마시고 최종 목표가 어떤데 내 직무상 최종 목표가 어떤 건데 그것 때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간결하게 적고 그 다음에 역량 개발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역량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만 마무리해 주시면은 자연스럽게 저 안에 있는 평가 지표, 방금 설명드린 평가 지표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역량 개발 계획, 이 입사 보호죠. 적으실 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목표 기한하고 성취도가 들어가야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구체성과 현실성에서. 그래서 뭐 입사 몇 개월 이내에 따겠다. 혹은 뭐 몇 점을 목표로 하겠다. 어떤 과목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겠다. 이런 성취도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 처음부터 찬찬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항목 1번을 적는 과정을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을 파악하십시오. 핵심 역량은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게 아니에요. 증거가 많아야 됩니다. 쓸 게 많아야 된다는 거죠. 말할 게 많고. 그래서, 증거가 뭐가 있냐면, 정량적 근거가 먼저 있죠. 자격증이라든지 교육사항이라든지 이런 정량적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관련 경험. 예를 들면 내가 회계사무직에 지원하면 세무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것도 좋은 경험이죠. 맞죠? 실무 경험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 관련 경험들을 정성적 근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 정량적
정성적 근거가 모두 있는 게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이에요. 쓸 게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핵심 역량은 밝혀졌으니까 이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잘할 수 있는 업무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뭐 기관의 주요 사업도 있을 거고 직무 내용도 있을 거고 이런 소분류 이 능력 단위, 채용 분야 단위도 있죠, 맞죠? 요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핵심 역량으로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하십시오. 그런 다음 최종 목표를 선정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마케팅 쪽으로 해서 좀 정량적 자격증도 많고 교육도 받았었고 전공 수업도 들었고 그 다음에 마케팅 관련해서 공모전이나 이런 대회 활동도 많이 했다. 그럼 이게 핵심 역량이 되겠죠? 정성적, 정량적 다 있으니까. 그러면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 마케팅 업무에 당연히 자신이 있겠죠, 그러면? 그러면 마케팅 전문가가 최종 목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마케팅 기획이나 마케팅 전략 부분의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최종 목표입니다라고. 마케팅 기획이나 전략은 보통 뭐 대리급이나 사원급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급들이 하잖아요. 과장, 부장들이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목표를 잡으시는 겁니다. 잘할 수 있는 업무가 최종적으로 승진했을 때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내가 마케팅에 자신 있다고 했으니까 관련 교육이나 자격증을 그에 관해서 탐색하거나 아니면은 꼭 마케팅이 아니라 되죠. 지금 나는 마케팅 분야가 뛰어나니까 마케팅 기획을 하거나 마케팅 뭐 전략 같은 걸 하려면 다른 분야의 지식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가도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이나 자격증을 또 더불어서 탐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탐색을 해놓고 나면 이제 적기 쉬워요. 어떻게 적느냐? 첫 번째로 뭘 적으면 되죠? 제 최종 목표는 어떤 분야의 뭐 전문가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적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이유를 적어야 되겠죠? 지원 이유가 그래서 최종 전문가가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건데 제가 뭐 중소기업과 관련된 판로 개척이나 중소기업 상품의 마케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라고 간결하게 적는 거예요. 그 이상 적는 거는 조금 힘듭니다. 글자 수가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핵심 역량 정리해둔 거, 정성적, 정량적 근거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관련 교육과 자격증을 앞으로 이렇게 딸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 거죠. 이게 대략적인 작성 방법입니다. 그리고 입사후 포부 같은 거 이제 부분에 마무리할 때 보통 어떻게 하죠? 조직의 전략 목표나 아니면 핵심 과제나 이런 데 기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죠.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걸 해가지고 통합 유통 기반의 판로 지원 활성화 사업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슬로건이나 핵심 가치나 전략 목표는 조금 확인을 해 보십시오. 홈페이지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제 뭐 전략 과제 같은 건 안 걸고 넘어지고 사업 분야를 걸고 넘어져도 됩니다.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기들이 뭐 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해도 돼요. 뭐 지원 동기에서 간단하게 저는 특히나 뭐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역량 개발이 끝난 다음에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제가 또 업무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지어도 됩니다. 그럼 작성 플롯은 제가 뭐 이때까지 거의 다 설명을 드렸지만 첫 번째로 최종 목표하고 지원 동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지원 동기를 조금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간단한 증거를 제시를 합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들의 직무 핵심 역량 정리해뒀겠죠? 정리해둔 걸 적고 그 다음에 입사 후 포부를 이어서 가는 거죠. 자, 예시 볼게요. 자, 지원 동기 이제 처음에 제시돼야 되겠죠. 최종 목표하고. 그래서 저는 이 판로 지원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원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이렇게 참고했었다. 이렇게 적은 거죠. 최종 목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같이 들어가도 되고 제가 적은 예시에 보면은 입사 포부 적기 전에 이렇게 최종 목표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위에 같이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아래쪽에 한 군데만 넣든지 선택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 관련 역량 제시하죠. 정성적과 정량적 둘 다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받았고요. 그 다음에 외부 교육 이렇게 이수했습니다. 라고 적고 뭐 관련 경험이 있으면 더 적을 수도 있겠죠. 근데 관련 경험을 이제
직무 관련 핵심 역량 이런 거 한 항목으로 적으실 때보다 훨씬 간결하게 적으셔야 돼요. 간결하게 어떤 경험인데 거기서 어떤 업무를 했다. 그러니까 유관성,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업무와 유관하다 안 하다 정도만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한두 줄 정도로 짧게 경험을 서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입사 포부로 넘어가죠. 목표 제시했고요. 목표 앞에서 제시했으면은 따로 제시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 전문가가 되는 게 목표인데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이 역량을 키우겠고 그래서 이런 자격증을 따고 이 보통 입사 포부 말할 때 저는 딸 예정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취득 중에 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B라는 사람은 할 것입니다. 그럼 누가 높은 평가를 받을까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겠죠. 그래서 보통 입사 포부 적을 때 여러분들이 목표를 한 두 가지 정도 선정을 하십니다. 그러면 한 가지는 하고 있다 지금 현재, 그리고 한 가지는 할 것이다 이렇게 적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시장조사 분석사 2급을 취득 준비 중에 있고 올해 5월 시험에 응시 예정입니다. 굉장히 디테일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2년 이내했다고 목표 기한 들어갔죠. 그리고 1급은 이제 7년차 유통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7년 있어야 되니까 7년차에 1급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취도 제시했죠. 어떤 과목, 이제 유통 마케팅 과목 같은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만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역량 개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여기 기업의 전략 목표 달성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자, 좀 복잡하죠? 그리고 500자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내용만 적으시고요. 부가적인 거는 여러분들의 면접 때 질문이 들어오시면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접위원들이 질문이 나올 수 있게 핵심적인 내용만 500자 안에 녹여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성 예시는 블로그에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천천히 적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 항목 2번입니다. 자, 지금 의사 표현 방법,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의사 표현 방법을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대로라면 이건 의사 표현 능력을 평가해야 되고 상대와 상황에 따라서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의사 표현 능력 평가라 할지라도 의사소통 능력으로 그냥 직업 기초 능력으로 라벨링해서 평가 지표를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는 경청 능력도 넣어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항목 적을 때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시는 게 이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기술을 써야 되는가? 제가 대략적인 기술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사표현의 기술들입니다. 경청의 기술은요,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다. 끊지 않고. 말 끊지 않고, 그 다음에 상대가 할 말을 다 할 때까지 계속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할 말을 잘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상대방이 말을 이어나갈 수 있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비판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할 말 다 할 때까지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상대방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표현으로 요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이러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표현으로 요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이 사람이 진심으로 듣고 있구나. 이런 이제 태도를 느끼겠죠. 그래서 경청의 기술들은 이런 게 있고요. 의사 표현의 기술은요, 첫 번째로 상대방 관점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 정말 뭘 말하는지, 의도가 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듣고 말을 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이제 경청에 가깝죠, 맞죠? 상대 의도가 뭔지 파악하는 거, 속에 숨겨진 의미. 그 다음에 객관적인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겁니다. 실제로 몰라서 무지해서 논리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그냥 생각대로 그냥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근거 없이.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논리적 설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은근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 때문에 머리로 이성적으로는 그게 맞다는 걸 아는데 이게 선뜻 입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감정이 아직 안 풀려서 그래요. 서로 싸우다가. 그래서 상대의 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컴플레인 들어왔을 때 먼저 어, 충분히 힘드셨죠. 불편하셨죠.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공감해 줌으로써 조금 내 의사가 잘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쉬운 비유와 예시를 활용하기. 이건 나이대 따라 다르겠죠. 맞죠? 이 아동한테 설명을 하는 것과 노인분에게 설명을 하는 것은 예시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에 따라서 쉬운 비유와 예시를 활용하는 것도 의사표현의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의 견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질문을 하는 것도 의사표현의 기술입니다. 이게 뭐냐면 상대가 내 의견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라고 느껴질 경우 내가 아까하고 똑같이 경청하고 충분히 내가 의사 전달이 안 됐다고 생각하면 설득이 어렵습니다. 자기가 속에 있는 말을 다 꺼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의 견해에 대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 대답을 하다 보면은 스스로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스스로 내가 잘못됐구나. 이해가시죠? 그래서 의사표현의 기술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소통 사례는요, 여러분들께서 동년배, 그러니까 뭐 조금 1, 2년 차 선배 혹은 이 친구를 대상으로 설득하고 소통한 경험보다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훨씬 많거나 아니면은 나이가 좀 많이 적거나 이런 다른 연령대와 소통하고 설득한 경험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연령대가 중요한데 조금 고령층, 중장년층이 좋겠죠. 왜냐하면 요즘 이제 세대 갈등이 심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 나이대에게 효과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필요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매우 높은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을 설득한 경험이 있으시면 그걸 적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작성 플롯은 이 의사 표현 방식을 먼저 제시하고 그 결과 나는 설득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끝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경험을 제시하면 되죠. 그런 이제 기법을 썼던 경험을 제시를 하고 입사 후에도 이런 이 의사 표현 방법을 써가지고 사람들과 소통을 잘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짐을 하면 되겠죠. 자, 예시 봅시다. 제가 말씀드린 기법들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가지고 왔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까지 해줬어요. 그 다음 뭐죠? 경험 제시를 해야 되겠죠. 상황 먼저 제시해주고 상황이나 이제 자신의 역할부터 먼저 제시해주고 홍보 담당이죠. 홍보 담당이었는데 이제 홍보를 갖다가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 상황,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한 동아리원이 탈주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홍보 활동을 하는 거죠. 원래 정해진 코스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기법 써야죠. 우선 끝까지 들었습니다. 계속 질문하면서 할 말을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했고 설득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의사표현 방법과 설득 과정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설득이 되었고 홍보 효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이제 발생을 하겠죠. 제가 좀 길게 적어놨는데 500자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압축해서 적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의사 표현 방법을 이 입사 후에도 좀 쓰겠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만약에 글자 수가 허락한다면 좀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도 되겠죠. 자, 예시는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확인하시면서 적어보십시오. 자, 이번에 항목 3번입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직업 윤리인가? 책임감 사례인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내는 책임감 사례인가? 이렇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제 판단은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항목 4번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직업윤리입니다. 책임감이 직업윤리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극복했는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각 직무마다 직무 기술서를 보면은 지금 거의 다 문제 해결 능력과 전략적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은 이 항목은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부분을 평가받으시냐면 적극적으로 문제인식을 했는가, 그리고 논리적 객관적으로 원인 분석하고 대안 탐색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나온 대안들 중에서 비교 분석을 해서 적절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평가받게 됩니다. 어, 그래서 그 중에서 뭐 논리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도 같이 평가받게 되겠죠. 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문제 해결 프로세스 아시죠? 문제 인식, 그 다음에 원인 분석, 대안 선택, 그 다음에 해결. 이렇게 문제 해결 프로세스 그대로 기술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직무 기술서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모든 직무에 지금 전략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 뭐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태도, 이거 전부 다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 능력, 특히나 이제 논리적 사고, 창의적 사고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하기 때문에 논리적, 객관적, 아니면 뭐 창의적 문제 해결을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 플롯을 잡으실 수 있어요. 어떤 위기 상황이 있었고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해서 해결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기가 발생했습니다로 끝내는 거 아니라 그랬죠. 긍정적으로 끝냅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어떤 상황에서 이게 위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지만 저는 위기라고 생각했고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원인을 논리적으로 분석했고요. 다양한 대안을 탐색해서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안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문제는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 직무, 내가 그 입사 후에 직무를 수행할 때도 논리적 사고와 전략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 이런 걸 발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죠. 자, 예시 봅시다. 자, 처음은 두 갈식으로 위기 상황, 어떠한 위기 상황이었고 제가 잘 해결했습니다로 이제 끝나면 되겠죠. 그리고 적극적 문제인식으로 이어집니다. 적극적 문제인식이라는 게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혹은 뭐 위기 상황인데 별달리 위기라고 안 느낄 때 나는 위기라고 느낄 수 있었다. 이런 거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생각보다 업무 속도가 안 나서 나는 위기라고 생각했다. 이게 적극적 문제인식입니다. 제가 좀 길게 적었는데 짧게 뭐 한 문장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논리적으로 원인 분석을 해야 되겠죠. 논리적으로 이제 이 원인 분석을 한다는 게 통계치를 분석해서 이 원인 분석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아니면은 공신력 있는 신뢰도가 있는 이제 자료를 분석해서 원인을 찾는 경우도 있고 지금과 같이 이건 전수조사죠, 맞죠? 직접 조사를 해가지고 원인을 분석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조사를 담당하는 팀원들의 의견을 공유해봤다. 그래서 분석해보니까 이렇게 원인이 밝혀졌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논리적 원인 분석입니다. 다음은 대안 탐색인데 대안 탐색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보고 저런 방법도 생각해 봤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게 가장 좋은 아이디어였고 이걸 떠올렸습니다. 아니면 이걸 선택했습니다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 대안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로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태도, 이런 문제 해결 능력 아니면 이런 논리적 사고를 직무에 반영해서 업무를 잘 처리하겠습니다로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죠. 글자 수가 좀 500자니까 빡빡하면은 이 6번 같은 경우에는 생략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항목 4번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직업 윤리고 그 다음에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평가하는 겁니다. 재밌는 건 여러분들의 직무 기술서 어디를 찾아봐도 직업 윤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관련 키워드도 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공직자를 뽑는 거니까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공공기관들 자기소개서 이제 시즌인데 직업윤리 평가하는 항목 굉장히 많죠. 제가 이 똑같은 내용을 몇 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 설명할 때 한번 설명을 들으셨다면은 이 키워드 설명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근면성, 정직성, 성실성, 봉사정신, 책임의식, 준법성, 직장예절이 NCS에서 말하는 직업윤리고 뜻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저런 키워드들 중에서 뭘 선택해서 적을지 좀 지표가 되는 게 기업의 핵심 가치인데 신기하게 그것과 관련된 게 없어요. 지급률과 관련된 그 핵심 가치가 보통 하나쯤 있기 마련인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 가치는 참고할 수가 없는 것 같고 또 하나 지급률 중 어떤 키워드로 적을지가 이제 가이드가 되는 게 직무기술서인데 없어요. 지급윤리가 없죠, 맞죠? 여기 태도 부분도 지급윤리가 따로 없습니다. 뭐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키워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사례 기반으로 해서 선택을 해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유를 적으셔야 되잖아요. 이 기관에서 그 직업윤리가 필요한 이유를 적으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서 각각의 능력들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근면성 같은 경우에는 초심 유지입니다. 처음에 열심히 했으면 끝까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마케팅 업무를 했다. 그런데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열심히 안 합니다. 이 기업들이 안 따라오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서비스 질이 하락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초심을 잃게 되면 서비스 질이 하락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근면성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정직성. 여러분들은 지원 제도를 이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판로 개척하고 마케팅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근데 돈을 받고 그걸 이제 뭐 순서를 바꿔준다거나 이 기업에 지원을 많이 해준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맞죠? 이 공공기관의 목적은 공익 추구인데 그 순간 사익 추구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신뢰도에 금이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직성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 성실성입니다. 성실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근면성실을 붙여서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근면성실이 뭐 개근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결석을 하지 않는 거다. 이런 걸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성실의 의미는 뭐냐면 120%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은 더 나은 결과물, 그러니까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성실입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계속 업무 실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실성을 갖춘 직원들이 있어야지 이 공적 서비스 질이 계속해서 향상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체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실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 다음 봉사 정신이에요. 어, 이 공익 추구를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건 적극 행정입니다. 적극 행정이 뭐냐면 이 민원인들이 요청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부적으로 이 소상공인이나 소공인을 지원하는 이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의 경우에는요, 신청자가 많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기관들은 어떤 걸 지원해 주고 싶은데 이게 조금 번거로우니까 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나 신청 안 할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실무 보시는 분들, 이 소공인 관련해서 실무 보시는 분들이 이 적극 행정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적극 행정을 하려고 하면 봉사정신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헌신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정신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 책임의식입니다. 책임감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건데 사실 책임감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 기업에서는. 왜냐하면 사업 관리 같은 걸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프로젝트 관리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이게 장기간이에요. 어떤 기업이 A라는 기업이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은 처음에 교육부터 시작해서 지원을 계속 쭉 해줘야 됩니다. 모니터링도 뒤에 해야 되고요.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업자분들이. 그러면 이럴 때 내가 포기해버리면은 그냥 끝입니다. 맞죠? 그 소공인도 당연히 포기를 하겠죠? 조금만 더 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하시면 사업 잘 되실 거예요.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 사업이 성공으로 이끌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에서 좀 중요한 게 책임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준법성. 이건 뭐 당연한 거죠.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사업비 집행이 있습니다. 돈으로 주는 경우가 있겠죠. 어떤 걸 마케팅 비용을 뭐 지원해 준다거나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되면 이 규정에 그 어떤 지원을 받게 되면은 규정에 따라서 그 비용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규정을 안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공인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사업비 지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만약에 줘버려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A라는 사람한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냥 그거 되더라. 하고 B한테 얘기했어요. 그럼 B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도 해줘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B가 또 C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규정과 체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게 되면 그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정성이라는 가치도 훼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기업에서 준법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유는 다 키워드들마다 설명을 드렸고, 이 키워드별 관련 경험은 이렇습니다. 근면성은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처음과 같이 열심히 한 사례. 정직성은 유혹, 어떤 뭐 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부정행위 같은 걸 유혹이 있었는데 뿌리쳤다, 정직하게 난 했다 하는 경험. 성실,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례. 그다음 봉사정신, 이익 없이 타인이나 사회를 위해 노력한 사례. 책임의식,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다한 사례. 준법성은 좀 규정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나는 준수했고 그리고 내 동료들도 지키게 만든 사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요 것들 중에서 사례가 있으신 것을 키워드로 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요. 작성 플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직업윤리 키워드 제시해야 되겠죠, 맞죠? 어떤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중소기업 유통센터에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적고 그 다음에 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 경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고 마지막에 그래서 직무에 이런 이제 직업 윤리가 있기 때문에 직무에 이렇게 유리합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뭐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를 조금 넣을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문장에서 이건 굳이 안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제 작성 예시 보시죠. 우선 이제 키워드 제시해야 되겠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성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유를 간단하게 제시하는 거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 적극 행정 아까 봉사활동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성실도 적극 행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실도 적극 행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유를 잡았고요. 또 다른 이유로 이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 가치를 연결시킨 거죠. 고객 지향의 태도로 업무 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방법을 강구해야지만은 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성실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이유를 달았습니다. 이건 이제 기업의 핵심 가치를 이용한 이유를 만든 겁니다. 그 다음은 증거 사례를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장 실습 사례, 성실이 뭐라 그랬습니까? 120%입니다. 어떤 업무를 더 나은 상황, 더 나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사례인데 어떤 분이 현장 실습생으로 가가지고 굉장히 영세한 업체라서 ERP가 없었답니다. ERP가 없었는데 이제 잘 살펴보니까 다 수기로 치고 있는 거예요. 뭐 견적서나 이런 것들 막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게 양식이 다 다른데 이걸 이제 한 경리분이 수기로 다 작성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거래처가 있겠죠. 거래처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좀 많이 거래하는 업체들의 견적서나 이런 문서들을 자동으로 이 우리 회사에 맞게 바꿔주는 매크로를 짰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노력입니까?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누가 시킨 걸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좋은 상황을 위해서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게 성실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이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모든 항목 공략해봤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